정부가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는 대신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한 선진국들이 후유증을 겪었다며 3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며 2년 새 3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 시장 진단과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 2단계보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2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넘고 있다며 한 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2단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 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일단 2단계에서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2,000여 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각 지자체에는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주말부터 필수 경제활동이 아니면 가급적 집에 머물고 사람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업무 중단과 관련해 응급실, 수술실 등 의료 현장이 점차 멈춰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원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초유의 사태로 공경에 처한 환자들 목소리를 듣고 가능한 지원에 나서야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극단적 봉쇄로 대응한 선진국이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선진국이 봉쇄 조치로 급한 불은 껐는데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최대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분기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대비 우수했던 것도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 경제는 2분기 3.3% 역성장했지만 봉쇄 조치를 취했던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보다는 덜 나빴습니다. 김 차관은 다음 달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각종 고강도 규제에도 초고가,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의 고공행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설석영 기자입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억 2,69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는 1억 7,154만 원 올랐고 2년 전보다는 3억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고강도 규제 대책에도 신고가 갱신이 이어진 겁니다. 4년 전 이미 15억 원 선을 넘은 강남 지역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1억 8,98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전용 235.7제곱미터는 지난달 54억 2,500만 원에 매매돼 올 7, 8월 거래 물건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강북 지역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이달 들어 처음 15억 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하중동 한강 밤섬사이 138.08제곱미터는 최근 20억 6천만 원에 매매돼 처음 20억 원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대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작년에 12.16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10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대출을 금지해 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상승폭을 뚜렷하게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유동성이 제약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 5,178만 명 중 수도권 인구는 2,589만 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46.3%였습니다. 가구원 수 규모별로 가구를 나눠보면 1인 가구가 30.2%로 가장 많았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한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령층은 45세에서 49세였습니다. 이들은 430만 7천 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 중인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실물 경기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만큼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지난주에 심화가 됐을 때 생각보다 증시가 깊은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 주엔 오히려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별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큰 틀에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나서부터 사실 가격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8%가 넘게 하락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가 넘는 급락이 나오면서 기간은 짧지만 조정폭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으로 우리 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커지고 있고 오늘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장중에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우리가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은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증시는 1차 팬데믹이 반영된 이후에 과거에 3차례 정도의 팬데믹에서도 2차 팬데믹은 조정폭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최대 조정폭이 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 12% 정도였는데 이런 조정폭 정도는 이미 우리가 조정폭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계심으로 장중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주체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외국인은 지난 코로나 1차 급락 때처럼 대량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지금 현재 매도 쪽보다는 매수에 가깝다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충격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번 조정이 길지 않을 확률이 높고 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다면 기존 주도주였던 5G나 2차 전지 섹터 등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상황이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런 쏠림 현상 심화가 계속될지 아니면 순환매가 일어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조정으로 아마 시장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화가 특히 눈에 좀 띄는데요. 기존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을 보면 5G나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도주는 여전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던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좀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2차 전지나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도 섹터로 가지고 가시되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면에 새로운 경기 민감주와 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증권주나 통신주와 같이 앞으로 9월 이후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섹터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형성할 수 있고 그동안 시장 상승을 많이 이끌었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서서히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모습. 미국 시장을 보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기존의 주도주들을 좀 축약하고 새로운 경기 민감주로 반영되는 주도주들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등에서도 제로금리 유지 이야기가 나왔고 경기 부양 의지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도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입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도 장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도 아마 이런 부분이 간헐적으로 장중 변동성은 좀 확대시킬 수 있지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을 좀 보시면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주도주를 좀 재편하고 새로운 주도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겁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들의 우려감으로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주도주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9월 이후 시장에 대한 대비점을 좀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미 지난번 한 2주간에 걸쳐서 가격 조정을 상당히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신다면 다음 주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서 주도주를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주도 섹터를 변화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 숏커버링하는 종목과 주도주로 저가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이 오히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2P 업체 240여 곳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는 7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P2P업 역량이 없거나 포기한 업체가 1차로 걸러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P2P법 시행을 계기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어제까지 금감원에 대출 채권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0여 곳. 전체 P2P 업체 241곳 중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금감원이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을 포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 채권에 대한 감사 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5억 원에서 30억 원의 자본금과 준법 감신 및 전산 인력 등 요건을 갖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P2P 업체에 감사 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가짜 대출 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P2P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이 16%까지 오르고 일부 업체의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등
투자 위험이 두드러지자 전수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로 남는 곳은 더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환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심사를 시작하면 이르면 오는 11월이나 12월쯤 정식 P2P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호입니다. 최근 완성차 시장의 화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입니다. 이에 부품사들도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제동기술 개발에 연달아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반대편의 차량을 만난 상황. 전진할 때 주행 경로를 기억한 차량이 후진할 때 이를 역산해 자동으로 조향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선보인 후방 자율주행 기술로 좁은 주차장과 막다른 길 등 후진이 어려운 곳에서 사용됩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건 제동 기술입니다. 첨단 자율주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차를 충돌 전 멈추는 기능입니다. 그 결과 신개념 안전 제동 장치 리던던시 브레이크 개발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분의라는 뜻을 가진 리던던시는 브레이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스스로 작동하는 비상 제동 장치입니다. 두 개의 전자식 제동 장치와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 레벨 4 이상의 높은 자동화 단계에 해당하며 대부분 도로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며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테슬라와 구글, 포드 등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차 시대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리던던시 제동 기능처럼 기존에 없던 자율주행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다가오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주택 10채 중 6채는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 기준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가 1,129만 채로 전체의 62.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주택총조사 집계 이후 가장 큽니다. 아파트는 지난 2000년 전체 주택 중 47.8%였으나 2005년 52.7%로 절반을 넘긴 뒤 2016년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1,129만 채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461만 호로 40.9%를 차지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8.2% 수준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0.82%로 집계됐습니다. 처음 0%대로 내려앉은 6월보다 0.07%포인트 낮은 것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월 새로 가입한 정기예금 가운데 78.8%의 금리가 0%대였고 대출금리도 2.72%에서 2.7%로 한 달 새 0.0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 관계자가 한 주택단지 안에서 모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댕기열이 급증하자 당국이 이른바 불임 모기를 투입해 감염 억제에 나선 겁니다. 실험실에서 길러진 이 모기들은 박테리아 감염으로 불임 상태가 된 수컷입니다. 이 모기들이 암컷과 교배에 알을 낳아도 그 알이 부화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 기술로 모기 개체수가 90%까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올해 발생한 댕기열 환자 수가 이미 작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고 사망자도 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애플워치와 경쟁할 웨어러블 기기 아마존 헤일로를 출시했습니다. 헤일로는 사용자의 체지방 비율과 심장 박동수, 운동량, 수면 시간 등 건강 활동 정보와 신체 상태를 추적합니다. 아마존은 특히 헤일로가
사용자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일로 앱에 탑재된 목소리 분석 기능인 톤이 사용자의 에너지와 적극성 등을 판단해 사회적, 감정적 행복도를 모니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들은 또 헤일로 앱에 운동이나 건강한 습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고 아마존은 설명했습니다. 헤일로 밴드는 1회 충전으로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90분 이내에 완전히 충전됩니다. 미국의 유통기업 월마트가 중국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 인수전에 가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월마트는 틱톡 인수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광고를 통합한 틱톡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틱톡 인수가 온라인 장터와 광고 시장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로 틱톡을 인수한다면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선박이 산호초에 부딪혀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 해변에서 돌고래 18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죽은 돌고래의 입을 벌려보니 시커먼 기름이 가득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일본 선박 기름 유출 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트윗을 통해 모리셔스 정부에 일본 선박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과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긴급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리셔스에서는 돌고래와 수영하기, 돌고래 구경하기 등을 관광 코스로 만들 정도로 근처 바다에 야생 돌고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모리셔스는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생태학적 재난으로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 한복판에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 화장실이 설치됐습니다. 이 화장실은 외벽이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안쪽의 변기와 세면대 등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화장실이 비어있을 땐 유리가 투명하지만 이용객이 안에서 문을 잠그면 벽이 흐려져 내부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 밤이 되면 내부 조명이 켜져 화장실 전체가 등불처럼 빛납니다. 이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재단법인 일본재단이 기획한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단은 투명 화장실은 청결 상태와 누가 이용 중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성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프랑스 축구 대표팀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은 A매치를 앞두고 차출 선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는데 포그바와 은돔벨레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돔벨레는 토트넘 허스퍼 소속으로 손흥민과 같은 팀 동료입니다. 이 둘은 2주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9월에 예정된 A매치에 나설 프랑스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포그바의 이탈은 소속팀인 맨유에도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맨유는 다음 달 19일 홈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시즌 개막전이 예정됐는데 포그바가 완쾌된다 해도 이때까지 몸 상태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